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판문점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눈길을 끄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외교 안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2018년 당시 남북 교류의 비사가 많이 담겨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담겨 있는데 현재 그 한반도 주변 상황과 연결지어서 좀 그 깊게 고민해야 될 그 어떤 실마리가 되는 내용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모셨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가장 눈길을 끄는 게 2018년 말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거의 실현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다. 발표 직전에 무산됐죠. 그러니까요. 일단 좀 잠깐 스토리를 좀 추려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고 네. 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추진이 됐었죠. 그러다가 언제 가자. 네.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하자라고 확정을 짓고 저희가 난리가 났죠. 갑자기 왜냐하면 12월 달에 답방을 하려면 서울에 호텔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보안과 경호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경호도 한두 명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내려오는데 그렇죠. 호텔 하나를 털어야 되는 건데 털 호텔이 없죠. 그 연말 성수기에. 그래서 서울시는 호텔을 다 뒤졌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KTX를 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KTX로 이동할 만한 곳을 또 다 해서 네. 삼성전자를 가려고 했죠.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또 서울 구경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오는 완전 촌사람인데. 고척돔에서 무슨 공연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척돔 공연장이 없어서 고척돔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월에 야외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서울에 있는 모든 공연장을 다 수배했는데 다 예약이 찼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데가 고척돔인데 고척돔에서 그나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식당도 다 저희가 뒤져봤는데 결국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한 식당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글로 가자라고 다 짰어요. 모든 계획을. 그래서 그 계획을 북쪽에도 전달하고 좋다 하자라고 네. 했는데 발표 하루 전날 못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약간 일단 좀 우리 의원한테 삐졌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전달해야 되는 게 2023년에 저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총 5회에 걸쳐서 이제는 말한다 시리즈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이 외교안보 비사를 쭉 말씀해 주신 요것만 쏙 빼놓으셨어요 그때. 네, 몇 개 뺐죠 이제. 네, 그래서 삐졌다. 라는 말씀 좀 먼저 죄송합니다. 드리고.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아쉬웠겠어요 그때. 엄청 아쉬웠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저는 남북 관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다리를 건너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발표 하루 전 직전에 그렇게 무산되는 걸 보면서 정말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의원님 그 책을 보면 그때 북한이 우리하고 이제 답방 논의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뭔가 모종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결국은 미국을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좀 책에 담아 놓으셨는데 저의 문제의식이죠.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무슨 정황 이런 게 있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양손에 떡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중 플레이에 따르는 거죠. 이중 플레이라기보다는 그건 당연한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자기들이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쪽에는 서울 답방, 한쪽에는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시 10월, 11월까지는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물밑 협상들이 계속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2018년 그 말까지도? 맞습니다. 10월, 11월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거쳐 갔는데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장관이 북한을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손에 떡을 들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답방을 하고 그다음 미국과 교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제 나름 완전 뇌피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건 미국에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벤트 극적 효과를 위해서 그렇죠. 사전에 김 빼는 이벤트를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순서지 않습니까? 한국과 먼저 하고 미국을 갈 거냐, 북미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할 거냐의 순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선택은 했지만 그 순서가 꼬이면서 저는 하노이 노딜이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북한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런데 그 레버리지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하노이 회담 전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쓸 카드가 많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하노이 노딜에 예.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었다. 예. 즉 김정은 위원장이 순서를 답방을 먼저 하고 하노이 회담을 했더라면 하노이 회담이 결코 노딜로 끝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제 추리인 거예요. 그러면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2017년 말에서 이거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한반도가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네, 그때 뭐 이제 코피 전략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북을 타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실제로 어떤 전쟁 위기감까지 많이 퍼졌었는데 그때 미국이 어디까지 검토를 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코피 작전이라는 게 원점 타격이었습니다. 북핵 시설에 대한 원점 타격을 하겠다라는 걸 검토했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 네. 대해서 도피 계획, 피난 계획까지도 철수 계획까지. 네, 철수 계획도 세웠던 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번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사한 것까지도 검토했었다. 참수작전까지도. 그럼요. 그렇게 봤어. 참수작전까지는 아니지 몰라도 예. 정확하게는 코피 작전이라 그래서 원점 타격, 북핵 시설에 대한 북핵 시설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을 북한 지도부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핵시설에 대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되었을 때 북측에서 내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경호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 혹시 참수작전도 두려워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당시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이 저희에게 당시에 아마 중미 어느 국가인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드론 테러가 있었거든요. 그게 베네수엘라 아니에요? 마두로 대통령은. 맞습니다. 예. 네. 드론 테러를 거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안위가 걱정된다. 경호 조치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게 북한의 노동당의 주요 간부들의 논리였다. 그걸 설득하지 못했다. 에이 뭐 설득 김정은 위원이 위상을 볼 때 설득이 어디 있어? 그냥 네, 그 하라면 하는 거지. 맞습니다. 하라면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추리를 하는 건데 저희에게 내놓았던 근거는 예.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신변 보안 문제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점이 됐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갑자기 그 김여정 부부장까지 포함되는 북한 특사단이 오는. 네. 여기서 이제 결정적 전환점이 하나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인터뷰 시작하면서 삐졌다라고 상당히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의원님 책을 보면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비공식 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한 줄이 나옵니다. 네. 쓰셨으니까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만 밝혀주세요. 아니면 저 1년 갑니다. 삐진 거. 네, 네. 아직도 좀 보고 기간이 걸린 게 있는데요. 네. 김여정 부부장을 따로 만난 적이 있죠. 의원님이? 예. 그래요? 예.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당신은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핵 문제에 의지가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 했던 거고요. 네. 소위 좀 거친 표현으로 간보기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단계에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촉 결과 뭔가 의원님 입장에서 확신이 들 수 있는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의지가 보였죠. 그래요? 당시 북측의 지도부들의 의지가 보였던 거죠. 그래요? 예. 북측에 그리고 그 의지를 제가 제일 확신했던 건 1차 특사단 갔을 때였어요. 3월 달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앉자마자 했던 말이 야, 내가 핵을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자식의 머리 위에 이고 가란 말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 특사단 갔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비핵화를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더 이상 쓸 공간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소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책 말미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보도도 좀 일부 되긴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과정은 몰라서 그때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맞습니다.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를 했는데 네. 미국 실무진들의 강한 반대에 의해서 제동 연락선이 그때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얼개는 보도도 됐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무산이 어떻게 됐었는지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우선 그 전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저런 보고를 받다가 그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야 우리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무기를 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고 있는지 보고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보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국방부에서 보고를 합니다. 예. 핵 잠수함은 이런 성능이 있고 극강의 무기입니다. 핵잠만 들어오면 우리는 뭐 끝장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토를 답니다. 대통령님 절대 핵잠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미국에서 이거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절대 이야기했다간 트럼프 심기를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토를 다는데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질러버린 겁니다. 아, 그래요? 그냥 확 얘기해. 그랬더니 트럼프 반응이 어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 합시다. 오케이, 그랬어요? 라고 된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 기질이 있거든요. 뭔가 반대급부를 또 머릿속에서 순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그게? 당시에 우리 논리는 당신네들한테 그렇게 좋은 무기가 있는데 이걸 왜 안 파냐. 우리가 당신네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 라는 식의 논리로 접근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팔겠다라고 한 거예요. 회담 내에 계속. 저희 놀랬죠. 예. 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놀랐는데 회의가 끝나고 난리가 났죠. 아니, 그때 트럼프가 그때 그럼 미국 내 건조 혹시 이런 조건을 그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일체 그런 것도 없이. 당시로는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국무부랑 국방부가 난리 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아니 되옵니다 하고 우리한테도 와서 이거는 없던 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난리를 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넘어간 겁니다. 그 미 국무부 이쪽에 비확산 그룹이 그렇게 세다면서요, 미국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야 지금하고 좀 달랐거든요. 그때는 참모들의 말을 좀 듣는. 그때 아니 되옵니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볼튼이니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하고 완전 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 하고 포기했던 거죠.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또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그 팩트시트에도 그 내용이 담겼잖아요. 그때 네, 그때 경험이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의 한 수를 둔 거죠. 저는 되게 의구심이 생겼던 게 모두 발언, 공개적인 모두 발언을 바로 꺼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걸 또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 야, 요게 준비된 거야냐, 미측과 협의하에 사전 준비된 거냐, 아니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지른 거냐. 만약에 그냥 질렀다 그러면 이건 정말 100점이 아니라 200점짜리입니다. 그래요? 예.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모두 발언, 공개 발언은 다 사전에 조율된 내용에서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핵잠수함 발언을 듣는 순간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이걸 이야기한다고 도대체 어디까지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일각에서는 이렇게 모두 발언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어떡하냐. 중국 반발이나 이런 것도 감당하려고 하냐. 뭐 이런 목소리 좀 나왔었죠. 당연하죠. 그래서 모두 발언은 되게 정제된 걸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결국 성사시킨 거잖아요. 요번에는 아니 되옵니다가 먹히지는 않겠죠,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했고 팩트시트까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의 관계가 완전 바뀌었죠. 완전 다르죠. 1기하고 2기는 완전히 네, 다르니까. 다르죠. 또 하나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잖아요. 맞습니다.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1979년부터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한국은 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문제와 중량 문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거리와 중량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은 어른인데 옷은 유치원복을 입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대 정부에서 아주 조금씩 바뀌어 왔던 거를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없앴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엊그제 뉴스 보니까 뭐 현무 5 네. 실전 발사까지 됐다. 그렇죠. 현무5는 세계에서 극강의 무기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거의 핵무기급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실제로 현무5를 북측에서나 대단히 무서워하죠. 그래요. 2018년으로 돌아가서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책에서 보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이제 미국 대표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왔거든요.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원님이 쓰신 구절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도 어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시라는 게 김여정 부부장을 만나보라라는 대목은 나오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이거를 한번 좀 조율을 해보라는 구체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여정을 만나라. 무슨 말하는지 들어와라. 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걸 펜스 부통령이 산통을 깨버린 겁니다. 알래스카에서부터 그냥.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알래스카 발언 방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는 소위 말해서 리비아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염장을 질러버리는 거고요.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천안함 폭침의 피해자분들을 만난 거예요. 예.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측 김여정은 아야 내가 못 만나겠다. 상대가 저렇게 나오는데 어떡하냐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김여정과 펜스가 만나려면 만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 시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그 보안이 생명일 텐데. 보안보다도 경호 문제가 그렇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상춘제를 내주라 그랬어요. 청와대. 예, 청와대 내 상춘제. 대한민국 내에서 최고의 보안과 경호가 유지되는 곳이다. 그래서 상춘제 앞에 텐트 치고 저희가 난리를 쳤습니다. 두 사람 가리려고. 회담 공간도 마련하고 이러려고. 그런데 예, 펜스가 그냥 산통을 깨버리고. 그래서 펜스는 돌아가서 트럼프한테 혼났대요, 안 혼났대요? 유추하기로는 예.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예. 유감의 뜻을 좀 전했죠. 자기도 미안할 거 아닙니까? 펜스 부통령이? 예. 아니 그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 상춘제 그게 무산된 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귀하들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안 돼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펜스 부통령의 행태는 제가 볼 때도 정말 우방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판을 깔아주고 준비를 했고 약속을 한 건데 예. 그걸 일방적으로 산통을 깨 물론 회담 결렬을 먼저 이야기한 건 북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래스카 발언과 여러 행태가 있으면서. 근데 이제 펜스 당시 부통령의 행태에서 확인되는 게 이제 미국의 관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고 불신이 깊은지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트럼프는 왜 그렇게 북한에 그러니까 적극적일까요? 그게 단순히 노벨상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자기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어서 가능하다. 즉 힘 있는 사람이 만나서 풀면 풀릴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적인 기질. 맞습니다. 예. 뭔가 한 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만의 레거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 노벨 평화상이든 뭐든 업적이. 예. 업적이 필요한 거고 세 번째는 당시에는 볼튼 등의 참모 때문에 안 됐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지금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올 4월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게 되니 그렇죠. 그를 계기로 해서 북미 관계도 모종에 뭔가 있을 거다라는 추측인데요. 예. 현재로서는 팩트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과 함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후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노이에서 성사를 시켰더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선거에 트럼프가 졌잖아요. 하노이에서 성사시켰으면 자기한테 도움됐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만의 업적을 실패했다. 왜? 참모들 때문에. 이런 후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중국 방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제 그 체포 이후에 이제 언동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중간 선거 얘기를 계속하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입장에 중간 선거 전에 뭔가 하여간 최대한 뭔가를 과시할 수 있는 성과물을 최대로 만들어내는 게 자기만의 레거시 업적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반면에 또 걸림돌도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내 주류 사회의 대북 거부감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변수. 2018년에 김정은의 뒷배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푸틴이라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좀 줄어들었다. 그럼요.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 세 번째가 북핵의 수준이 당시로 비해서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뭘 주고받을 수 있느냐가 지금 관심사 아닙니까? 핵심은 저는 동시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동시행동. 왜냐하면 제가 2018년 2차 특사단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야, 미국이 우리한테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행동,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서 하나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하나도 하는 게 없더라. 우리에게 추진할 동력을 줄 수 있는 건 미국이다. 네. 제발 미국한테 이야기를 꼭 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포인트, 즉 동시행동 부분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근데 줄 수 있는 부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는 마두로 체포가 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겁나겠죠. 그러니까 예. 그거 좀 자극제가 좀 될. 왜냐하면 예. 뭐 이것도 방송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니는 모든 동선은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사단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이제 뭐 모임이 끝나고 환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위에 지붕 아래에서 해요. 항공사진으로 찍을 수 없게.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다. 신경 많이 쓰죠. 그러니까요. 북미 대화도 북미 대화인데 남북 대화도 어떻게 좀 물꼬가 좀 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책에서 광고를 하자면 책 제목은 판문점 프로젝트입니다. 네. 오늘부터 책이 잘 팔려야 제가 소고기라도 한 건 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소고기보다 안 밝혀진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책에서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결정적 한 방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대북 전단에 관한 문제, 대북 방송에 관한 문제, 무인기. 무인기 문제를 차분하게 풀어가고 있어요. 전 조금만 더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결정적으로 제안을 해야죠. 2년 전에 저희 올 때 도보다리 대화 내용을 거의 얘기를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그때? 요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직도 제한되는데요. 왜냐하면 도보다리 회담은 네. 원래 기획된 회담이 아니에요. 즉석에서. 예, 양 정상이 기념식 술을 하고 산책이나 갑시다라고 가다가 그 길로 가서 30분 이상을 양 정상만이 배석자도 없이 이야기를 한 거고 저희는 사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는지 들었는데 요거까지 까면 뭐 정상이다. 그것까지만 하고 가세요. 네. 뭐 구체적인 얘기가 좀 오간 게 있습니까? 저도 상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여기까지. 그래요? 그러면 계속 삐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소고기를 왕창.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짧게 20초밖에 안 나면 적대적 두 국가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대남 관계의 전면적 수정을 예고한 거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뜨거웠던 한반도의 봄 2018년 19년에 평가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면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겁니다. 남북 대화 물꼬 트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더 이상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제약이 돼서 여기 아쉽게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차후에 다시 모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